울고 웃는 우리의 인생사 인생 N회차입니다. 사연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판사님, 저 사람 또 왔는데요? 아, 경비실에 말해서 돌려보내세요. 찹상인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고 엄숙하다는 법원 청사. 그 화려한 로비 구석에 낡은 점퍼를 입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를 소중하게 품에 안은 채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노인. 그의 오른쪽 손은 특이하게도 손가락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또 왔네. 냄새나게 왜 저러고 있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노인이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 법원에서 가장 잘나가는 부장판사 강영호라는 사실을, 그리고 저 잘려나간 손가락들이 바로 그 판사를 만들어낸 걸음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신의 살점을 떼어내 동생을 별로 만들었지만 정작 자신은 어둠 속에서 쓸쓸히 죽어가야 했던 이 시대의 모든 못난 형님들에게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40년 전 지독하게도 가난했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산동네 판잣집.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병든 홀어머니와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의 이름은 철수, 동생은 영호였습니다. 철수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는 꼭 대학 가서 선생님이 되라고 할 정도였죠. 하지만 가난은 꿈을 꿀 자격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날 철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고등학교 안 가. 공부 지겨워. 돈 벌 거야. 사실은 교복 살 돈이 없어서 동생 영호만큼은 공부시키고 싶어서 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철수는 교복 대신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구로공단의 먼지 구덩이 속 시다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철수의 월급날은 영호의 참고서 사는 날이었습니다. 철수의 야근 수당은 영호의 학원비였습니다. 형, 나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동생의 그 한마디면 철수는 기계에 눌려 멍든 손톱의 고통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내 동생 영호. 너는 나처럼 기름 밥 먹지 마라. 너는 펜대 굴리며 살아라. 그것이 철수가 사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영호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철수는 3일 밤을 새워 프레스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졸음이 쏟아지던 찰나 쿵 하는 굉음과 함께 끔찍한 비명이 공장을 울렸습니다. 으악! 정신을 차려보니 철수의 오른손이 프레스 기계에 말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피가 솟구치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급하게 병원으로 갔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지랑 중지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수술실에서 깨어난 철수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내 손가락 어떻게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병원비 많이 나오나요? 우리 동생 등록금 내야 되는데. 철수는 잘려나간 손가락을 붕대로 칭칭 감고 동생에게는 숨겼습니다. 형 손 왜 그래? 묻는 영호에게 일하다가 좀 긁혔어. 괜찮아. 라고 웃어넘겼습니다. 동생이 공부하는데 방해될까봐 그 끔찍한 고통을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텼습니다. 형의 피와 땀 그리고 잘려나간 손가락 덕분이었을까요? 영호는 명문 법대에 합격했고 단번에 사법고시까지 패스했습니다. 개천에서 용났다며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철수는 붕대 감은 손으로 동네 사람들에게 떡을 돌리며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우리 영호가 판사가 된답니다. 우리 영호가요. 자신이 병신이 된 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내 동생이 판사가 된다는데 손가락 2개가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철수는 몰랐습니다. 동생이 쓴 그 화려한 판사라는 감투가 형제 사이를 갈라놓는 높은 벽이 될 줄은 말입니다. 영호가 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고 부잣집 딸과 결혼말이 오가면서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철수는 시장에서 제일 좋은 양복을 사입고 없는 손가락을 감추려 흰 장갑까지 끼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식장 앞에서 영호가 철수를 막아섰습니다. 형, 오늘 그냥 안 들어오면 안 될까? 왜? 내가 형인데. 아니, 처가 쪽 사람들이 형 보면 좀 그렇잖아. 형 손도 그렇고 직업도 공장 다닌다고 하면
철수는 멍하니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의 눈빛에 서린 건 미안함이 아니라 창피함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이 짧았네. 그래, 바쁜 판사님이 알아서 잘하시겠지. 형은 간다. 철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골목길에 숨어 흘러내리는 눈물을 흰 장갑으로 닦고 또 닦았습니다. 그날 철수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결혼 후 영호는 철저히 형을 멀리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바빠요. 해외 연수 가요. 핑계는 다양했지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급이 맞지 않는 형이 자신의 화려한 인생의 오점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재수 씨는 더했습니다. 어쩌다 철수가 동생 보고 싶어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 아파트로 찾아가면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아주버님,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곤란해요. 경비실에 맡겨두고 가시지.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내뱉는 그 차가운 목소리. 철수는 가져온 반찬통을 아파트 화단에 몰래 놓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철수는 동생이 미치도록 보고 싶었습니다. TV 뉴스에 영호가 나오면 화면 속 동생 얼굴을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호 살이 좀 빠졌네.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동생이 뭐가 그리 예쁘다고 철수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번 돈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영호 변호사 개업하면 사무실이라도 하나 내줘야지.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철수도 칠순이 넘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골병 들어가며 일한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줍는 일로 근근히 살아가던 어느 겨울날, 철수는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 내가 갈 때가 됐구나.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생 얼굴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망설이다가 꼬깃꼬깃한 쌈짓돈으로 동생이 좋아하던 굴비를 사서 법원 앞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영호는 형을 외면했습니다. 로비에서 마주친 형을 보고 영호는 기겁하며 직원들을 시켜 쫓아냈습니다. 저 사람 내보내세요. 다시는 못 오게 하세요. 유리문 밖으로 밀려난 철수는 멀어지는 동생의 뒷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영호야, 형이야, 밥은 먹었니? 그것이 형제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쪽 방촌. 한파가 몰아치던 밤, 철수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손길 한번 받지 못한 채 그렇게 대한민국 산업 역군이자 위대한 형님이었던 김철수 씨는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건 그로부터 보름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유일한 가족인 동생 강영호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김철수 씨 동생분 되시죠? 형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시신 인수해 가세요. 법원 집무실에서 전화를 받은 영호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귀찮은 짐덩어리가 사라졌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일말의 죄책감이었을까요? 영호는 비서에게 일정을 취소하라 하고 형이 살던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 장례는 치러줘야 남들 보기에 흉하지 않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영호는 자신의 성공이 누구 덕분인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영호가 들어선 형의 방은 사람이 살았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냉기 가득한 방 한구석엔 먹다 남은 라면 부른 것과 산처럼 쌓인 약봉지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악취의 영호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궁상맞게 이게 뭐람. 유품을 정리하던 영호의 눈에 낡은 장롱 위에 올려진 사과 상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보물 1호라고 비뚤비뚤하게 쓰인 상자. 뚜껑을 열자 영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영호의 초등학교 때 상장, 중학교 성적표, 그리고 신문에서 오려낸 영호의 사시 합격 기사가 코팅까지 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 기름때와 핏자국으로 얼룩진 낡은 통장 하나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3만원, 입금 5만원. 폐지를 팔고 공사판에서 벽돌을 나르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 맨 뒷장 메모란에 적힌 글씨를 보고 영호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영호 나중에 변호사 사무실 차릴 때 보태줄 돈. 절대 쓰면 안 됨. 그 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형은 라면 사 먹을 돈도 아껴가며 죽는 순간까지 동생만을 위해 돈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펼친 일기장. 글씨를 잘 모르는 형이 맞춤법도 틀려가며 꾹꾹 눌러 쓴 글들이 영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2020년 9월, 오늘 TV에서 우리 영호를 봤다. 판사복 입은 모습이 장군감이다. 나는 손가락이 없어서 박수도 못 쳐줬다. 미안하다. 2023년 설날, 영호가 안 왔다. 바쁜가 보다. 재수씨가 나보고 오지 말라고 했다. 내가 냄새나서 우리 영호 앞길 막으면 안 되지. 나는 괜찮다. 영호만 잘 살면 된다. 2026년 1월,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다. 죽기 전에 영호 얼굴 한 번만 보고 싶다. 굴비 구워주고 싶은데. 영호야, 형이 못난 형이라 미안해. 다음 생에는 부자 형 만나서 호강해라. 으아악. 영호는 일기장을 부여잡고 바닥에 머리를 찍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형, 내가 잘못했어. 형, 일어나봐.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형의 영정 사진 속 얼굴은 바보처럼 웃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 우리 영호 안 다쳐서 다행이다라고 말하던 40년 전 프레스 사고 때 그 표정처럼 말입니다. 영호는 형의 낡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통곡했습니다. 형의 냄새. 그토록 싫어했던 그 냄새는 악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생을 위해 평생을 바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땀 냄새였습니다. 자신의 입고 있는 이 비싼 양복도 자신이 휘두르는 판사봉도 모두 형이 잘려 나간 손가락 3개 위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장. 영호는 상주 완장을 차고 형의 영정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문객 앞에서 판사 체면도 다 버리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형님, 판사님 오셨습니다. 형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판사놈이 이제야 왔습니다. 제발 눈 좀 뜨세요, 형님. 형의 관이 화장터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영호는 형이 남긴 통장을 가슴에 품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형처럼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남은 평생을 바치겠노라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조금 잘났다고, 살기 바쁘다고 부모 대신 나를 키워준 형님과 누님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밤 그분들에게 전화 한 통 걸어보십시오. 형, 고마워. 누나, 미안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정말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들어줄 사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 영호처럼 피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기 전에 말입니다. 지금까지 손가락 3개와 맞바꾼 동생의 인생, 그 슬픈 형제 이야기였습니다.